의외로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를 부르고 치매를 일으키는 식단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두꺼워지고 결국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같은 심각한 질환에 걸리는 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음식 섭취가 아닙니다. 잘못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혈관 건강에 한계가 무너지면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따져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데 좋은 점만 바라보고 나쁜 점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단들이 결국 심각한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 때문에 우리 혈관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우리 혈관을 죽어가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터지게 만드는지 진짜 범인을 찾고 이와 반대로 우리 혈관을 살리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초기 심근경색 증가하는 위협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핵심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만,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을 포함한 심장 대사 요인은 어린 나이에 심근경색증의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젊은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노년층 환자보다 덜 흔하며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심근경색증 위험 요인은 단연 고혈압입니다. 당뇨병은 45세 미만 심근경색증 환자의 3에서 5%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심근경색증이 있는 환자는 종종 미묘한 포도당 대사 문제를 겪습니다. 45세 이전에 젊은 심근경색증이 있는 명백한 당뇨병이 없는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구 포도당 도전에 대한 포도당 반응이 손상된 경우가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만은 4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을 2배에서 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만 유병률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젊은 심근경색의 추가적 증가에 대한 특별한 우려로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혈관을 죽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장본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에 중성지방이 가득 차는 고지혈증은 왜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식단이 결국 혈관을 죽어가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범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기와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와 포화지방을 줄였고 탄수화물 섭취를 늘렸습니다. 식물성 불포화지방 섭취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지방간, 당뇨, 혈관병, 대사증후군 관련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을 만드는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뇨병이 없더라도 젊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왜 생깁니까?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수치를 높이는 식단이 혈관을 죽게 만들고 심근경색이라는 우리 인생의 대쇼크를 만드는 진짜 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있습니다. 즉 주식을 탄수화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우리의 주식은 쌀이고 서양은 밀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그때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즉 우리 몸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납니다. 음식이 너무나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긴 질환이 바로 혈관병이고 당뇨입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전 국민 절반이 당뇨 관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신장병, 지방간 모두가 혈관병이자 당뇨 관련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범인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범인입니다. 바로 밥, 빵, 면입니다. 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실까요?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포도당 에너지를 남김없이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에 포도당이 쌓이지 않는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탄수화물이 주식이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당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먹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으로 쌀을 빼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이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도당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혈관을 망치는 것일까요? 포도당이 우리 세포로 흡수되지 않고 혈관 속에서 과도하게 머무르게 되면 혈관을 보호하는 다당회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 보호막이 파괴되는 것이죠. 즉 혈관 보호막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혈관을 망치는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은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의 가장 큰 해악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만병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혈관을 지키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즉 대사증후군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을 망치는 데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첫 번째 종착역이 당뇨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뇨 환자가 당뇨라는 상태 자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합병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당뇨 망막병증과 신장병입니다. 눈혈관과 신장혈관이 망가져서 실명하고 신장 투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당뇨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상태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당뇨의 대표적인 상태가 가장 빠르게 혈관 건강을 망치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혈관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혈관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노화되고 있다는 것이 훨씬 위험한 문제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혈관병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망치게 되는 것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우리 혈관 속에 포도당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 혈관 보호막이 파괴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당연히 혈관에도 많은 염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 혈관이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비만이시라면 살을 빼야 되고 내장지방을 빼야 합니다. 당뇨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를 불치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지 식습관으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치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지름길인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방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세 번째 원인은 과도한 과당 섭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건강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과일은 적당히 먹으면 다 괜찮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건강 상식은 사실상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과일에는 항산화,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에도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과일을 어떻게 드시죠? 적당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논리로 식사 후에 후식으로, 간식으로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사실 과일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고 과도한 과당 섭취로 지방간을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일은 식사로 대신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후식이나 간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는 건강 상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러한 행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과당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 식단에 깊숙이 들어온 설탕 사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 사용, 즉 과당 섭취가 이렇게까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계셔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설탕은 독입니다. 술이 간에 독소로 작용하듯 과당도 간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대사 과정에서 엄청난 그을음을 만들어내고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과당은 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관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고 노화시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당과 과당을 우리 몸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진 분들이 이렇게 흔한 이유입니다. 설탕을 줄이고 과일을 식사로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시다면 설탕과 과일을 차라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 혈관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름길입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네 번째 원인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섭취입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증입니다. 즉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주된 원인은 염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염증을 유발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제가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대해 자주 설명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오메가3를 적게 먹어서라기보다는 과도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섭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조리에 사용하시는 기름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외식할 때 사용하는 기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기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염증 범벅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선 요인들까지 함께 겹쳐서 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특히 자연 음식에 포함된 경우보다는 가공된 음식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리 기름으로 사용하는 식용유들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병을 일으키는 다섯 번째 원인은 혈관 독소입니다. 혈관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모시스테인과 당독소가 있습니다. 먼저 호모시스테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보다 너무 높게 되면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치매
뇌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왜 높아지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6, 9, 12 결핍이 있습니다. 즉 고기, 생선, 계란을 먹지 않으면 혈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혈관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설명드리고, 두 번째 혈관 독소인 당독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독소는 최종 당화 산물 AGE를 줄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당독소는 혈액 내 사용되지 못한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되어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당독소는 피부를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독소는 피부와 혈관을 노화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는 어떻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고탄수화물 식사일 때와 고온 조리로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즉 조리 방법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혈관을 가장 많이 망치고 있는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직간접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우리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이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을 망친 주범입니까? 콜레스테롤은 본래 우리 몸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바로 LDL의 당화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당화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법인입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문제입니까? 콜레스테롤의 누명은 이제 점점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시겠다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 몸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혈관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우리 혈관을 살리는 방법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혈관을 살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주식을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로 섭취하는 모든 포도당을 우리 몸에 축적하지 않고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주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민해 보는 관점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주식으로 삼게 되면 훨씬 젊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암과 치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활기찬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는 건강하신 경우에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내장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증후군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주식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드십시오. 건강한 고기, 건강한 생선, 건강한 계란을 경제적 여건에 맞게 최대한 많이 드시면 됩니다. 채소도 당연히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핵심은 채소가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이 주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이 바뀌면 혈관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변화로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전 당뇨를 극복했습니다. 얼굴색이 살아났습니다. 고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내장 지방, 즉 살을 빼라입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장 지방, 군살, 뱃살, 비만해진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뚱뚱한 상태에서 혈관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약이 치료해 준다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약은 점점 더 강해지지만 혈관은 죽어갈 것입니다. 약이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메가3를 많이 챙겨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비대해져 있다면
혈관이 튼튼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살아난다는 건강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은 살을 빼라입니다. 살을 빼면서 먹는 좋은 음식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살이 그대로 있는데 혈관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살을 빼주십시오. 혈관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살이 빠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염증이 줄어듭니다. 혈관에 돌아다니는 중성지방과 포도당도 줄어듭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조리용 기름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외식으로 먹는 기름은 바꾸기 어렵겠지만 집에서 만드는 음식만큼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우리 혈관 건강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린 코코넛 오일, 기버터, 라드 같은 고체 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포화지방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름을 바꾸고 고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의 혈압은 정상입니다.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고 건강을 망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 치매 예방과 극복에 너무나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속속들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을 위해 코코넛 오일을 권장하시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진실을 아셔야 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포화지방은 고온으로 조리하는 그 어떤 가열 요리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기름입니다. 화학적으로 만든 불포화지방이 우리 혈관 건강을 망친 주범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혈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혈관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늙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오토파지 현상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식사 방법입니다.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 세포가 힘들어하거나 노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어집니다. 우리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세포의 손상된 부위나 오래된 세포를 자가로 포식하여 새로운 세포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혈관을 살리는 가장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관 건강의 적,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비만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식사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간헐적 단식이 혈관을 살리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방법은 혈관에 좋은 음식 따로 챙겨 먹기입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중요도가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법들이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탄수화물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혈관에 좋은 양파와 부추를 아무리 많이 챙겨 먹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튀김 음식을 마음껏 드시면서 오메가3를 챙겨 먹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건강해지는 노력과 함께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가운데 혈관 청소부 양파와 부추를 챙겨 드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해산물을 챙겨 드시고 각종 방송을 통해 소개해 주신 좋은 음식들을 함께 챙겨 드신다면 우리 혈관이 진짜 팔팔해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을 살리고 심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러나 들기름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건강한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렇다면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를 가속시키는 최악의 들기름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들기름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 요리인데요. 국수, 막국수, 쫄면, 비빔면 같은 다양한 면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들기름을 넣어서 먹는다고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밀가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약 80%, 단백질이 약 10%, 수분이 약 10%인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어 순수 탄수화물 음식은 아니지만 사실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곱게 갈아서 맛과 흡수 효율을 높인 정제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데요. 사실상 혈당이 폭발했다는 말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폭발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장 호르몬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과 근육, 장기, 그리고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포도당을 우리 간과 지방세포에 더 많이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끔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축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또 밀가루 음식을 먹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또 포도당을 많이 저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과 지방세포는 더 이상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과 지방세포는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표현이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더 많이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장기에, 우리 지방세포에 강제로 억지로 포도당을 밀어 넣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 호르몬은 다시 우리 장기에, 우리 지방세포에 억지로 포도당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저장할 수 없다고, 이제는 진짜 안 된다고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기면, 그리고 악화되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이면 충분했던 양이 이제는 200, 300, 500을 분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인슐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니 더 많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또 저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대사증후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악화되어서 중대한 질병 단계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 음식 몇 번 먹었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수십 년 먹은 분들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장된 포도당 에너지를 그 즉시 다 소비하는 행동 습관과 활동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포도당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분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쌓이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내장 지방으로 너무 쉽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염증이 우리 몸에 늘어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뚱뚱해지고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당뇨에 걸리고 심지어 암과 치매에도 걸리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뇌신경세포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장 점막이 약해져 장 누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 누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염증은 더욱 늘어납니다. 우리 몸이 염증 범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무조건 줄여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물론 들기름을 밀가루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줄이자는 것이죠. 들기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합리화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들기름을 넣어서 먹었다는 위안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만큼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도 더욱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들기름은 고탄수화물 음식이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물론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 음식이 함유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란, 두부, 건강한 생선과 고기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만성염증이 늘어나는 진짜 범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란이, 고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주식으로 먹으면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을 막는 원흉은 중성지방과 염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일 뿐입니다. 혈관에 중성지방이 넘쳐나고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에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때문입니다. 계란과 고기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저탄고지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를 많이 드셔야지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주식 식단으로 삼아야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까지 함께 섭취해 주신다면 혈관은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뇌는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무엇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지방입니다.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와 들기름을 풍성하게 드시는 주식으로 삼으셔서 우리 뇌를 살리고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을 함께 넣어서 먹는 들기름 음식은 들기름을 챙겨 먹는 의미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들기름과 설탕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한 요리에는 다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는 요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 요리뿐만 아니라 나물 무침에도 설탕을 넣고 볶음 요리에도 넣고 조림에도 넣고 샐러드까지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이 밀가루였다면 설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한마디로 치매와 각종 성인병의 원흉입니다.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설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인데요. 설탕 자체가 포도당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지방으로 우리 몸에 가장 빨리 저장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만을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설탕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설탕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뇌를 가장 빨리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심각한 음식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으신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은 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설탕 섭취가 늘어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당뇨는 매우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지방간인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순서는 당뇨이고 당뇨 다음은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매 환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탕을 안 넣는 요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설탕을 최대한 줄여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시고 싸워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치매 환자 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알아도 설탕 탓이 아니라고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을 타인이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설탕 소비량은 1인당 약 30kg 수준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설탕을 우리 몸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알고 먹는 설탕뿐만 아니라 모르고 먹는 설탕도 많다는 것이죠. 치매는 뇌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설탕이라면, 설탕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식탁이라면 설탕이 치매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설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과당은 사실상 간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우리 몸에 그름을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설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피하지 않는다면, 줄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설탕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달게 먹는 우리의 입맛을 바꿔야 합니다. 달게 먹으면 치매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넣어서 함께 먹었다고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이러한 합리화가 통했다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기름은 설탕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을 살리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들기름은 국이나 찌개 같은 가열 요리보다는 무침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비가열 요리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튀김이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우리가 비싼 들기름을 챙겨 먹는다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챙겨 먹는 가장 큰 핵심 효용성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을 건강하게 오롯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맛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조리 방법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들기름 두부구이입니다. 두부를 들기름에 구워 먹는 별미 요리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기름 두부구이를 여러 콘텐츠로 추천해 주시고 있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은 가열조리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기름이 발연점이 낮은 것도 있지만 오메가3를 최대한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들기름을 오래 가열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기름이든지 고온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발암 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이라면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산패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들기름을 오래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더욱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가열 요리보다는 비가열 요리로 드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부구이는 살짝 볶는 요리가 아닙니다. 오래 구워야 하는 요리입니다. 수분이 많으니 잘 안 익죠. 그래서 두부는 들기름으로 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들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비싼 들기름을 이렇게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챙겨 먹는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맛이 아니라 건강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끔씩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실까요? 미량의 독소들은 우리 몸에서 정화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소들이 완벽히 해독되지 않고 조금씩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들을 해독해주는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들기름도 아무렇게 먹는다면 압도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들기름을 꼭 건강한 방식으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이 주요 성분인 들기름은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고온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들기름을 챙겨 먹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들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들깨를 볶지 않고 그대로 압착해서 만드는 생들기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냉압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냉압착 생들기름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름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들기름 자체도 비싼 기름이지만 이것보다 더 가격이 있으니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여 구매한 기름을 가열 요리로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냉압착과 저온압착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다른 방식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압착이라는 뜻은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라고 부르고 49도씨 이하로 추출합니다. 저온압착이라는 뜻은 저온에서 볶아 추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고온압착보다는 저온압착이 좋고 저온압착보다는 냉압착 방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냉압착과 저온압착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 생들기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든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냉압착 생들기름으로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들깨를 볶지 않고 만드는지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아니 들기름을 함께 넣어서 먹는 요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다른 식사로 다른 음식으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많이 드시게 되면 들기름을 챙겨 먹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튀김 요리를 마음껏 드시면서 챙겨 먹는 들기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문제는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고 또 강조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 관건은 염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식단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줄이는 것이, 이런 기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리용 기름을 바꾸셨습니까? 가공식품을 줄이셨습니까? 바꾸지 않으셨다면, 줄이지 않으셨다면 이번 설명을 꼭 자세히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건강에 안 좋을까요? 우리가 이미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음식들을 통해 이미 오메가6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6 지방산 위주의 기름까지 섭취하게 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염증이라는 단어에는 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불을 더 키우는 것이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납니다. 폭발합니다. 암과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염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염증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사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매우 적게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는 염증이 폭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질병인 암과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들기름도 먹고 들깨도 자주 챙겨 먹으니 아무 기름이나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메가3 기름은 너무 적게 먹고 있습니다. 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을 많이 쓰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은 자주 챙겨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무너졌고 우리 건강 또한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 섭취도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이지만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도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사용은 비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악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즉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6 기름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는다는 실효성은 오메가6 기름을 줄인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으면서 들기름을 챙겨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메가6 기름 사용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용 기름은 불포화지방 기름이 아니라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네 번째 방법은 들기름은 빨리 소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관 방법도 중요하지만 보관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들기름은 아무리 냉압착 생들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산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산패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보관해서 드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섞지 않고 빨리 소비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병으로 구매하셔서 한 달 안에 다 소비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유리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오히려 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들기름의 신선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꼭 당일 착유나
최근 생산된 제품을 한 달 이내로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래된 나물 무침입니다. 혹시 어떤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서 바로바로 다 소비하지 않고 오래 놓아두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보관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들기름을 활용해서 만든 요리도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꺼내 드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접촉하면 빨리 산패되기 때문에 되도록 하루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만든 나물 무침을 그 즉시 다 드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물 무침이라는 요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는 모든 반찬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김치를 들기름에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볶음 요리, 샐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산패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한마디로 독소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만큼 들기름은 신경 써서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야 우리 건강에 유익한 점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을 보약으로 먹는 5번째 방법은 식사로 먹기입니다.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공복이나 자기 전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사 외에 드시는 간식이나 기타 음식들은 혈당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습관입니다. 간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입니다.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것이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고 우리 건강은 악화됩니다. 물론 소화력이 약해 어쩔 수 없이 나누어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식사 이외에는 간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평균 혈당을 낮추는 것이 비결입니다. 즉 식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들기름을 공복이나 자기 전에 먹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들기름은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약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어 뇌 혈관과 뇌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이러한 효능을 우리가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신경을 살리고 뇌세포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범인은 과도한 탄수화물과 오메가6 기름 섭취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주식이며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장수합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건강정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건강정보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야 혈관병, 암, 치매 없는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